세진아,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 모습을 마주한 순간 한민준의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시죠? 난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비켜주세요.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민준의 눈앞에 있었어요. 수천억 자산가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던 그 여자가 허름한 패딩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때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자 억울하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여자였어요.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민준은 그때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천억 자산가와 재혼했다는 여자가 왜 한겨울 골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는 걸까요? 3년 전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따뜻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민준 43.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유통그룹 회장입니다. 이혼 후 딱 한 가지 이상한 게 걸렸어요. 억울하다고 울부짖던 그 얼굴이 아니라 법원을 나서던 마지막 순간의 세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혼이 나간 것처럼 텅 빈 얼굴로 그냥 돌아서서 걸어나갔어요. 분노도 눈물도 원망도 없이. 왜 그 얼굴이 걸렸는지 민주는 3년 내내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 거래처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가 막혀 국도로 우회하던 중이었고 비서가 다음 일정을 읊는 동안 민주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골목 안에서 민준의 눈이 멈췄어요. 비서가 영문을 몰라 멈칫하는 사이 민준은 이미 문을 열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안에서 3년 만에 그녀를 마주쳤어요. 민준이 세진과 만난 건 6년 전이었습니다. 연애 3년, 결혼 3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6년을 단 한 장의 사진이 무너뜨렸습니다. 3년 전 어느 화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처형세형이 앉아 있었어요. 세진의 3살 위 언니였는데 민준과 세진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전화를 하고 시부모 생신엔 챙기지 말라고 해도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민준의 부모님도 세진보다 세영이 더 살뜰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세영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오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세진과 낯선 남자였어요. 카페에서, 주차장에서, 호텔 앞에서. 날짜가 찍혀 있었고 문자 내용처럼 보이는 캡처도 있었어요. 세영은 울면서 우연히 봤다고 믿기 싫었지만 증거가 있으니 어떡하겠냐고 했습니다. 민준의 손끝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그날 밤 세진을 몰아붙였습니다. 세진은 억울하다고 했어요. 자신은 그 남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사진 속 날짜에 어디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었고 가족이 직접 가져왔는데 더 들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세진은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진 쪽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어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도장만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들려왔어요. 세진이 수천억 자산가와 재혼했다고요. 민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남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하고. 그리고 오늘 그 여자가 한겨울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진실은 민준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세진의 눈으로 그날을 다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민준이 증거를 들이밀던 그 시각, 세진은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남자를 만난 적도 없었어요. 사진 속 날짜에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고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세진이 짐을 싸서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영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니가 걱정돼서 왔어. 세영이 세진의 팔을 잡고 골목 어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세영이 입을 열었어요. 세진아, 그냥 조용히 사라져. 세진이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민준 오빠는 내가 오래전부터 좋아해온 사람이야. 내가 먼저 가로챈 거잖아. 내가 먼저 소개받았는데. 세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아까 눈물을 흘리던 그 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세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빠가 나를 먼저 선택했잖아 라고 말하려 했지만 세영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임신한 거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세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세진은 아직 민준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확인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영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민준 오빠한테 말해봤자야. 어차피 불륜남 자식 의심받을 거야. 증거도 있는데 누가 믿어주겠어. 괜히 아이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사라져. 그게 너한테도 아이한테도 나한테도 제일 좋은 거야. 그 순간 세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 언니가 꾸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민주는 이미 세영을 믿고 있었어요. 3년을 넘게 가족으로 지켜봐 왔으니까요. 세진이 아무리 세영이 꾸민 일이라고 해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륜을 저질러 놓고 언니한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말을 들을 게 뻔했어요.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진은 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발이 골목 바닥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세진은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살아남는 것. 세진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바꾸고 카드를 끊었어요. 세영이 찾아올까봐 현금만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냥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미혼모 돌봄센터에서 처음으로 발을 멈췄어요. 낡은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마당에 빨래가 너울거리고 현관 앞에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센터 원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짐도 없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찾아온 세진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방 하나를 내주고 저녁밥을 줬습니다. 세진은 그날 처음으로 밥을 먹었어요. 집을 나온 뒤로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서준이와 서아였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이들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세진은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그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이의 귀가 민준을 닮았어요. 한씨 집안 남자들한테만 나온다던 길고 넓은 귓불이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민준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우리 집안 남자들 귓불 봐. 복스럽지 않아? 그때는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은 그 귓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아의 눈매는 어릴 때 민준 사진과 꼭 닮았어요. 까맣고 선명하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눈매였습니다. 세진은 그 눈을 볼 때마다 모자를 씌우는 버릇이 생겼어요. 아이들 얼굴을 감추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생계는 막막했어요. 월세 25만원짜리 반지하에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을 포대기에 들쳐 업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재활용 분리수거를 도왔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폐지를 주었어요. 하루 종일 골목을 돌아다녀 23kg을 모으면 잘한 거였습니다. 한 달을 꼬박 모아도 월세 내기 빠듯했어요. 거기다 서아가 태어날 때부터 폐가 좋지 않았습니다. 선천성 폐질환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했고 분기마다 큰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약값과 검사비가 쌓여갔습니다. 세진은 밥을 굶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분유가, 약값, 월세를 챙기고 나면 자신 먹을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가끔 반찬을 내밀었는데 처음엔 손을 저었지만 나중엔 받아 먹었어요. 자존심보다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덩치 큰 남자 2명이었습니다. 세진이 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던 오후 수레 앞을 막아섰어요. 야, 여기 구역 우리 거야. 폐지 죽고 싶으면 우리한테 허가 받아야 돼. 처음엔 동네 건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몇 푼 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계속 찾아왔고 돈을 줘도 왔습니다. 수레를 발로 찼고 아이들 앞에서 세진을 밀쳤어요. 자릿세 치고는 집착이 이상할 만큼 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발신자 없는 문자가 왔어요. 조용히 살아라. 나타나지 마라. 세진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세영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건달들을 보낸 것도 문자를 보낸 것도 전부 세영이었어요.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영은 이혼 후에도 세진을 쫓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세진은 아이들 얼굴을 더 깊이 포대기 안으로 감쌌습니다. 세영이 이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굳어왔어요. 골목에서 세진을 마주친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이의 귓불이 떠올랐어요. 포대기 사이로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진 그 귓불이었는데 한씨 집안 남자에게서만 나오는 귓불이라고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도 민준도 그 귓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아이도. 서아의 눈매가 떠올랐습니다. 선명하고 까맣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눈매로 어릴 때 어머니가 꺼내 보여주던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과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세진이 아이 얼굴을 포대기로 감추던 그 손끝의 떨림.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세진은 불륜을 했다고.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손끝의 떨림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비서를 불렀어요. 오세진 3년 동안 행적 전부 조사해. 재혼했다는 소문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쌍둥이 아이들도 다 알아봐.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3년 전 불륜 증거 자료, 사진 출처까지 전부 다시 파봐.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집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린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3년 전 봉투를 들고 찾아온 세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울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심 한번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얼굴이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비서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골목 근처 CCTV를 분석하다가 세진의 동선을 파악했는데 오늘 오전 인근 편의점 CCTV에서 세진이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했어요. 아이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방향은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 쪽이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자마자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그 병원으로 가. 세진이 향한 곳은 골목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서아를 가슴에 꼭 안고 뛰었고 서준이는 등에 엎여 울고 있었어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세진은 외쳤어요. 아기 숨소리가 이상해요. 선천성 폐질환이 있는 아이예요. 제발 빨리 봐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와 서아를 받아 안고 검사실로 뛰어갔습니다. 세진은 서준이를 안은 채 복도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 응급실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세진의 얼굴이 굳었고 민준도 멈췄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아기 상태 체크하러 따라오셔야 해요. 남자아이는 잠깐 맡기시고요. 세진이 서준이를 안은 채 망설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진의 눈이 민준에게로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것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경계심, 두려움, 그리고 지금 당장 서아한테 달려가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어요. 민준이 먼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세진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를 민준 품에 안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빌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세진이 간호사를 따라 뛰어갔어요. 민준은 서준이를 안은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낯선 사람 품에서 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울지 않았어요. 민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꼼지락거렸고 작은 손이 민준의 코트 깃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이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모자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드러난 귓불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어요. 길고 넓게 내려온 귓불이었습니다. 민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때 비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세진 씨 재혼 행적 없습니다. 이혼 후 수천억 자산가와 재혼했다는 소문, 출처 불명입니다. 실제 확인되는 건 이혼 직후 경기도 소재 미혼모 돌봄센터 입소 기록뿐입니다. 재혼이 없었다는 것, 이혼 직후 미혼모 센터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귓불, 이 세 가지가 민준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준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서아가 선천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지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는데 앞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밀린 약값이랑 검사비가 꽤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번 응급 처치비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자 세진은 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민준에게 등을 보인 채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서준이를 아는 채 그 등을 바라봤어요. 저 가느다란 등이 선천성 폐질환 아이의 약값을 감당하면서 폐질을 주우면서 3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세진이 몸을 돌렸어요. 서준이를 받아 안으며 민준을 봤는데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세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입을 닫았어요. 당신이 믿어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진이 서준이를 안고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빈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이 하얗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어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어요. 민준은 폰을 꺼냈습니다. 비서번호를 눌렀어요. 3년 전 불륜 증거 자료 조사 결과 얼마나 걸려?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 속 날짜에 오세진 씨 카드 사용 내역 확인했는데 사진 찍힌 장소랑 전혀 다른 곳에서 결제 기록이 나옵니다. 민준의 손이 굳었습니다. 계속해. 사진에 찍힌 날짜와 시각의 오세진 씨는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봉투를 내밀던 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울던 얼굴이었어요. 그 눈물이 지금은 전혀 다른 색깔로 보였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3년 전 불륜 증거 자료 전부 다시 파봐. 사진 출처, 흥신소, 자금 흐름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영에게 연락해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세영은 흔쾌히 나왔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어요. 걱정하는 척 안부를 물었고 민준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오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고 세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3년 전에도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어요. 세영 씨, 3년 전에 그 사진 가져왔을 때 있잖아요. 그 남자 이름이 뭐였지? 세영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0.5초도 되지 않았지만 민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민혁이요. 기억 안 나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냅킨으로 입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영이 눈빛을 감추느라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이민혁 찾아. 지금 당장.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어요. 3년 전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흥신소를 추적했는데요.
당시 사진을 찍어서 납품한 흥신소를 고용한 사람의 신원을 따라가 보니 비서가 잠깐 멈췄어요. 오세영 씨 명의로 연결됩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는데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진이 억울하다고 울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3년 전 그 방에서 눈이 부도록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발 믿어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너무 또렷하게 다시 밀려왔어요. 이민혁 찾았어? 네.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직접 만나러 가겠어. 주소 보내줘. 이민혁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찾아갔을 때 그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군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는데 담배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어요. 앉아요.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민혁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일 이야기하러 왔어요. 이민혁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한참 동안 발 아래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알았는데 그때는 세영 씨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민준이 말하지 않았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세영 씨가 구해온 사진에 오세진 씨 얼굴을 합성한 거예요. 제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었어요. 문자 캡처도 세영 씨가 만들어 온 거였고요. 저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서. 이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이 말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민준이 일어섰어요. 자필 진술서 써줄 수 있어요? 이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혁의 진술서를 받아든 그날 저녁 민준은 비서에게 2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DNA 검사. 병원에 입원 중인 한서준, 한서아의 검체를 확보해달라고 했어요. 비서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세진을 괴롭혀온 건달들 추적. 세진이 세영 소행이라고 짐작만 했던 그 남자들이었어요. 그 건달들이 누구한테서 돈을 받았는지 끝까지 파달라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비서가 2장의 서류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첫 번째 서류부터 펼쳤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가 적힌 줄로 시선을 곧장 내렸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9%. 한서준, 한서아. 2 아이 모두 민준의 친자식이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준이가 코트깃을 꼭 쥐던 작은 손이 떠올랐어요. 서아가 링거를 맞은 채 자고 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민주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2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건달 추적 결과였습니다. 그 남자들에게 돈을 넘긴 계좌를 추적하자 세영의 지인명의 차명 계좌로 연결됐어요. 세진이 어디 사는지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사람을 붙인 것, 전부 세영의 지시였습니다. 3년 전 불륜 조작으로 세진을 내쫓은 것, 이혼 후에도 세진의 행방을 추적해 감시한 것, 골목에서 아이들 앞에서 세진을 밀치고 괴롭힌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세영이었어요. 민주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발장 준비해. 이민혁 진술서, DNA 검사 결과, 흥신소 자금 추적, 건달 계좌 연결고리. 전부 첨부해서.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시했어요.
이사회 임시 소집해줘. 나 할 말이 있어. DNA 결과가 나온 날 밤, 민주는 세진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아가 아직 입원 중이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크를 했어요. 세진이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는데 민준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시간에 왜요? 민준이 세진 앞에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3년 전에 당신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어야 했는데 증거만 보고 당신 눈물은 보지 못했어요.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복도 난간을 꽉 쥐었어요. 재혼 안 한 거 알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임신 중이었다는 것도, 세영 씨가 꾸민 일이라는 것도. 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어요.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몰아붙였어요. 그 시간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멀리서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세진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불륜녀가 돼서 쫓겨난 게 얼마나 무너지는 일인지 알아요? 아이 둘 낳아서 폐지 주우면서 3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다예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그냥 그 말을 받았어요. 세진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요. 바닥 차가워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요. 아이들 옆에 있어요. 세진이 병실 문을 열었고 민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링거를 맞은 작은 팔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서준이는 옆 보호자 침대에서 이불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숨소리가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민준이 서아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아의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깨우지 않으려고 아주 가만히. 그 작은 손이 민준의 손 위에 얹혀 있었어요. 세진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서준이 이불을 여몄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판기에서 뭐라도 뽑아올게요. 뭐 마실 거 있어요? 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 혼자 남은 세진은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빠른 구두 소리였습니다. 새벽 병원 복도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영이었어요.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늘 붉은 것을 좋아했어요. 코트도 스카프도 핸드백도. 하지만 지금 그 붉은 코트는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위험한 것처럼 보였어요. 세영이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다가 세진을 발견하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주변을 훑었어요. 민준이 없었습니다. 세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세진아. 세영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다정한 척 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이민영 만난 거 알고 있어. 뭘 꾸미고 있는지도 알아. 세진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있어. 서아 수술이 다음 달이잖아. 수술비 내가 내줄게. 대신 민준 오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세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골목 어기차 안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낮고 그러나 협박이었어요. 세진이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나 지쳤어. 세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3년 동안 언니 무서워서 숨어 살았어.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내밀고 폐지 줍고 밥도 굶으면서. 그게 다 언니 때문이잖아. 세진아, 지금 무슨 말을. 세진이 세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민준 씨한테 다 말했어. 언니가 한 거 다 알고 있어. 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자판기 쪽에서 돌아오는 민준이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음료 2캔을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걸음이 멈췄어요. 세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세영의 얼굴에 복잡한 것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함, 계산,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것. 민준이 천천히 걸어와 세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영을 바라봤어요. 다 들었어요. 세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세영 앞에 내밀었어요. 이민혁 자필 진술서예요. 사진 합성한 것, 문자 캡처 조작한 것, 세영 씨가 지시했다는 것. 흥신소 자금도 전부 추적됐어요. 세영 씨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에요. 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영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오빠, 나 오빠 좋아했어요. 오래전부터. 세진이 먼저 가로채지 않았으면 내가 오빠 옆에 있었을 거잖아요. 나 그게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오빠가 날 봐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민주는 세영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래서 세진이가 3년을 폐지 죽게 한 거예요? 세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 방법은 아니에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짓밟는 건 어떤 이유로도 맞지 않아요. 민준이 서류를 세영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직접 자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고발장 넣겠습니다. 그리고 세진이한테, 아이들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경고예요. 세영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떨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몸을 돌렸고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붉은 코트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민준이 세진을 돌아봤습니다. 세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캔 음료 하나를 세진 손에 살며시 쥐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눈을 떴어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는데 캔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하늘 끝이 조금씩 희뿌옇게 번져갔어요. 세영은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 지나도 오후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민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고발장 넣어. 경찰이 움직였어요. 이민혁의 자필 진술서, 흥신소 자금 추적 자료, 건달 계좌 연결고리, DNA 검사 결과까지. 증거가 워낙 촘촘했는데 세영이 부인했지만 자금 흐름 앞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경찰이 세영을 소환한 바로 그날, 민주는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사회 자리였어요. 임원들이 테이블을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아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오늘 업무 보고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3년 전 불륜 조작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사진 합성 경위, 이민혁의 진술서 내용, 3년간 세진을 감시하고 괴롭혀온 사실, DNA 검사 결과까지.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임원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장을 덮었어요. 3년 전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3년을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제 아이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회사 안에서 이 일이 어떤 식으로든 은폐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테이블 위 파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오세영은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이 먼저 움직였어요. 흥신소 고용 사실, 건달을 통한 협박, 3년간의 감시. 기사가 쏟아졌고 세영이 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기사를 읽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서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서아가 퇴원했어요. 겨울 내내 받은 집중 치료가 효과를 냈고 담당 의사가 폐 기능이 많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아직 완치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서아가 침대에 혼자 앉아 세진이 짐 싸는 것을 구경하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세진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가 동그란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볼에 보조개가 파여 있었습니다. 민준을 쏙 빼닮은 보조개였어요. 세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서아 이제 많이 나았어. 그때 민준이 문을 열고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세진에게 한 잔을 건네며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아직 민준에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을 보다 보니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서준이가 민준을 보면 손을 뻗었고 서아가 민준 무릎에 기어 올랐습니다. 퇴원 후 4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서준이가 마당을 보자마자 뛰어나갔고 서아도 뒤따랐습니다. 아직 뒤뚱뒤뚱한 걸음이었지만 그래도 달렸어요.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안에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현관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꽉 차는 느낌이었는데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민준이 마트에서 장을 봐왔고 세진이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으며 서준이와 서아는 거실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장바구니에서 뻥튀기 한 봉지를 꺼냈어요. 세진이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던 골목 옆에 있던 뻥튀기 기계 할머니한테서 산 거였습니다. 오늘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고 민준이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가 봉지를 2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애들 갖다 줘요. 공짜야. 서아가 봉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서준이도 뒤따랐습니다. 두 아이가 봉지를 사이에 두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뻥튀기를 집어먹었고 바삭바삭한 소리가 거실 안에 경쾌하게 울렸어요. 세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와 아이들 옆에 앉으며 뻥튀기를 하나 집었습니다. 민준이 그 옆에 앉았어요.
네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뻥튀기를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고 노을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 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세진이 눈을 살짝 내렸다가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래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뻥튀기를 우물거리다가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이 아저씨 우리 아빠야? 세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준도 멈췄어요. 세진이 서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서아 아빠야. 서아가 민준을 다시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뻥튀기를 하나 집어 민준 손에 올려줬습니다. 아빠도 먹어. 민준은 그 뻥튀기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어요. 마당의 나무가 흔들렸고 새잎이 돋아난 가지가 노을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3년 전 그 골목에서 폐지 수레를 끌던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들이 지금 이 마루에 있었습니다. 뻥튀기 봉지를 사이에 두고 노을빛 아래 나란히 가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이 네 사람에게 이 평범함은 3년의 시간을 건너 겨우 되찾은 것이었습니다.